우리가 흔히 쓰는 D-Day라는 단어는 바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은 독일 점령하에 있던 프랑스를 해방하기 위해 D-Day라는 이름 아래 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총 15만 명 이상의 병력이 노르망디 해안을 향해 집결했습니다. 각국의 병사들은 표에 보이는 것처럼 각 나라당 섹터를 담당하여 상륙하였습니다. 상륙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쏟아진 폭격에도 독일군의 해안 방어선은 생각보다 견고했습니다. 특히 오마하 해변에 상륙한 미군 약 3만 4천 명은 높은 절벽과 중화기로 무장한 독일군의 집중사격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른바 피해 오마하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였습니다. 특히 히틀러의 전기톱이라 불리던 1분당 1200발 이상을 쏟아붓는 MG42 기관총은 7.92mm 탄환을 사용했는데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카고팔에 들어가는 탄환과 똑같은 규격의 탄환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카고팔은 단발 볼트 액션인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발을 쏘고 나면 장전을 해야 합니다. 내부 탄창은 5발이며 1935년부터 2차 세계대전의 독일주 소총으로 사용되었죠. 반 MG42 기관총은 같은 7.92mm가 연사로 분당 1200발까지 나가게 되니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단 한 발이라도 몸에 맞는 순간 그 부위는 절단될 정도로 강력했으니까요. 강력한 화력 덕분에 MG42는 단순히 보병 제압용을 넘어 필요하다면 적 항공기까지 견제하는 대공용으로도 활용됐습니다. 실제로 독일군은 MG42를 삼각대에 올리거나 대공 마운트에 설치해 저고도로 날아드는 적 항공기를 향해 사격하게 됐습니다. 물론 대공 기관포만큼 위력적이지는 않았지만 탄막을 형성해 연합군 조종사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기체에 피해를 입히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처럼 MG42는 전장에서의 다재다능함으로 연합군에게 큰 공포에 대상됐죠. 그렇다면 MG42로 하늘을 향해 쏘면 비행 중인 수송기를 정말 맞출 수 있었을까요? MG42가 사용하는 7.92-27 매우멜 마우술탄은 초속 약 750에서 800m로 발사됩니다. 이상적인 각도로 발사될 때 이론상 최대 사거리는 약 4km 이상이지만 대공사격처럼 거의 수직으로 쏘면 탄도는 공기 저항과 중력에 의해 속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실제로는 최대 2.5에서 3km 정도 높이까지 날아오를 뿐이었죠. 반면 2차 대전 당시 연합군의 대표 수송기였던 C-47 다코타는 평시엔 평균 2000m 이상, 최대 5000m 고도로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고도로 날아가는 수송기는 MG42 사격으로는 사실상 명중시키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공수작전 같은 특별한 상황은 달랐습니다. 낙하산을 투하하려면 수송기는 고도를 600에서 1500m까지 낮춰야 했고 이 높이는 MG42의 유효 대공 사거리와 딱 겹쳤습니다. 때문에 독일군은 낙하산 강화 중인 연합군을 저지하기 위해 MG42로 하늘에 탄막을 펼치며 수송기의 기체나 엔진을 노렸습니다. 그렇다면 미-8 12공수사단, 101공수사단, 영국군 제6공수사단이 낙하할 예정이었지만 만약 악천후와 같은 기상 문제로 공수작전이 전면 취소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후방 공격 걱정이 없어진 독일군 제352보병사단은 해안 방어에만 집중하게 되었고 후방의 독일군 보급로와 88mm 포대들은 멀쩡한 상태로 남아있었겠죠. 후방으로 흩어지지 않게 된 독일군 병력들은 오로지 상륙하는 연합군 방어에만 신경 쓸 수 있게 되어 더 탄탄한 방어를 자랑했을 겁니다. 특히 독일군은 101공수사단의 주요 목표였던 카랑탕을 끝까지 사수하게 됩니다. 카랑탕은 오마하 해변과 유타 해변의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도시보다는 요새화된 농촌에 가까운 전술적 지점입니다. 연합군 기록에 따르면 카랑탕 전투에서 88mm 포 이문, 박4리다수, MG42와 기관총 포함, 건물 내 저격수와 판저파우스트와 같은 무기들이 많이 노획되었고 이 무기들의 저항이 매우 거세 피해가 컸다고 알려져 있죠. 공수부대 작전이 취소된 상태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전개되었다면 미군을 포함한 연합군 상륙병력은 해안에서 공격을 더 이상 할 수 없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각 해변에 상륙한 레인저 부대원들은 해안에서 발이 계속 묶인 채 사상자가 배로 발생했을 것이고 독일은 해안포대와 후방 롬멜 기갑사단의 계속된 지원으로 상륙전에 흡격되어 침몰하는 상륙정들도 더 배가 되었겠죠. 고립된 연합군들은 시체 더미 속에서 생존율이 점점 낮아졌을 테고 상륙작전은 몇 시간 안 되어 실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실패로 인해 D-Day는 오히려 지상 최대의 실패작전이라는 오명이 생겼을 것이며 D-Day 단어 자체도 우리가 기념일을 상징하는 D-Day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을 연상케 하는 단어가 되었겠죠. 그로 인해 미국에서 아이젠하워의 명예는 추락, 독일군은 프랑스 해안선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서부전선 병력 재배치를 보류했을 것입니다. 연합군은 새로운 상륙작전 계획에 수개월 이상 소요되고 프랑스 제타라는 1945년 중반으로 지연됩니다. 그로 인해 소련의 유럽 단독 진입은 가속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부전선의 소련군은 바그라티온 작전을 그대로 전개하였고
소련의 파상 공세를 막기엔 여전히 역부족했을 겁니다. 베를린에 소련군이 단독 진입하여 2차 세계대전은 소련군이 독일군을 무찌른 대표적인 전쟁이 되어 서방 힘의 판도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전혀 다른 성공을 맞이합니다. 인류 최대 규모의 해상 침공, 작전명 오버로드가 이른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연합군은 영국 남부 해안에서 출발, 5,000척 이상의 선박과 11,000대의 항공기가 동원되었고 병력은 약 15만 명이 디데이 하루에만 투입되었습니다. 상륙 지점은 5개 해변, 유타, 오마하, 골드, 주노, 소드로 나뉘어져 상륙이 시작되었고 디데이 직전에 미군 제82 101 공수사단과 영국 제6 공수사단이 후방에 투입되어 다리와 도로를 장악하여 독일군의 증원 병력이 해변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차단했습니다. 6월 6일 새벽 6시 30분 오마하 해변에서는 독일군이 MG42 기관총 사격과 해안포에 의해 미군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첫 번째 상륙에서만 미군 사상자 약 2,000명이 발생하였습니다. 반면 유타 해변에서는 조류 덕분에 방어 진지를 피해 상륙, 비교적 수월하게 진입 성공하였죠. 독일군은 대서양 방벽과 장벽지뢰, 철조망으로 방어했지만 롬멜 장군은 히틀러의 지시로 병력을 충분히 해안에 배치하지 못했고 기갑사단은 후방 대기 중이라 대응이 늦어졌습니다. 연합군 해군의 항구 지원과 공습 공격으로 독일군 해안 방어 진지는 점차 무너졌고 결과적으로 디데이 하루 동안 연합군 사상자는 약 1만 명이었지만 연합군은 프랑스 내륙으로 진격하고 파리는 1944년 8월 25일 해방에 성공합니다. 이는 1945년 5월 유럽 전쟁 종결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였죠. 노르망디 상륙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환점이자 오늘날까지도 가장 대담하고 치밀한 군사작전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가상의 역사에서는 실패했지만 실제 역사 속 디데이는 승리로 끝났습니다. 훗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1950년 한국전쟁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에서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장군이었으며 태평양 전선 일본 항복 서명 문서에서는 연합군 측 대표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노르망디와 인천은 직접적으로 같은 전투는 아니었지만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 경험과 교훈이 훗날 인천 상륙작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는 대규모 상륙작전의 기획 및 조직 경험, 상륙 지점 선정, 기만 전술, 해상 운송 및 병참 계획 같은 요소가 그대로 계승되어 적용되었기 때문이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실패했었다면 유럽 전선과 태평양 전선은 연결되어 있었기에 서부 전선 개방은 실패로 끝났을 것이고 소련의 동부 전선 압박이 심해져 독일군은 소련으로 인해 항복했을 겁니다. 실제로 소련은 1945년 8월 일본의 선전 포고 후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빠르게 점령했기 때문이죠. 오버로드 작전이 실패했다면 소련이 유럽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며 아시아 전선에도 더 일찍 더 깊게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경우 한반도의 광복은 오히려 소련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수 있고 미국의 영향력은 약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실 한국의 광복은 결정적으로 일본의 패망 덕분이었습니다. 일본은 미드웨이 해전, 사이판 함락, 오키나와 전투 등으로 이미 패배 수순을 밟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없더라도 시간이 더 걸렸을 뿐 일본은 결국 패망했을 가능성은 큽니다. 다만 광복의 연도는 1945년이 아니라 1946년, 1947년쯤으로 늦춰질 수 있었을 거고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미국의 영향력이 줄고 소련이 한국에 더 깊게 개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뜻은 한반도 전역이 소련 세력권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2차 세계대전의 판도를 바꿨던 작전도 맞지만 그 대괄호 안에는 한국의 광복이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체제로 광복을 맞았느냐가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 시뮬레이터였습니다.